안녕하십니까. 지구영전 임용환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이 남긴 마지막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삶과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유언 중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일 텐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를 지휘하며 나라를 지키려 했던 진정한 장군다운 말이었죠. 에이브럼 링컨은 원한을 품지 말고 모두와 화해하라 라는 말을 남기며 끝까지 평화를 바랐고, 베토벤은 친구들여 박수를 희극은 끝났소 라며 자신의 삶을 무대처럼 여긴 예술가다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유언을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장군묘가 아니라 파월장병묘에게 묻어달라.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하던 한 장군이 남긴 말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언제나 가장 앞에 나섰고 전쟁이 끝난 뒤엔 병사들 곁에 남고자 했는데요. 명예보다 함께했던 이들을 먼저 떠올린 그가 바로 오늘 지구 영웅전의 주인공입니다. 황해도 곡산에서 출생한 최명신 장군은 1946년에 평안남도 진남포 용강군에 있는 덕혜국민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이후 평양학원에 들어갔는데 이곳은 공산당 군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었고, 당시 원장은 김책, 교무처장은 최은건이었습니다. 김책이 최명신 장군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교식에서 김일성에게 최명신 장군을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입대했으면 북한군 장군으로 명성을 날렸을 텐데 본인은 이제 거절했죠. 김일성이 최명신에게 같이 일하자고 거듭 제안했는데 고사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일제감경기 직후라서 인재풀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좌우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하는 분위기였죠.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누구랑 친했어? 누가 누구를 추천했어? 이러면 굉장히 좀 각박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는 이념도 중요했지만 또 인재도 중요했어요. 이게 굉장히 섞여 있었습니다. 1947년 2월에 최명신은 22세의 나이에 월남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월남해 보니까 남한도 좌우 대립이 극심한 거예요. 자신이 다니던 학원, 경성인문학원 앞에도 좌익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직접 보고 그는 군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고 국방경비대 제5기 사관 후보생으로 입교합니다. 당시 생도교육대는 2개 중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1중대장이 박정희 대위, 2중대장이 강창선 대위였습니다. 최명신은 2중대에 속했습니다. 육사 졸업 후에 최명신의 첫 부임지는 4.3 사건이 벌어지고 있던 제주도의 제9연대였습니다. 졸업생 중에서도 엘리트로 꼽히던 9명이 선발되어 배치되었죠. 그런데 이 제9연대는 제주도 출신 병사들로 구성된 부대였어요. 최명신은 부임한 첫날 밤 숙소에서 저격 위기를 겪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다음 날부터 소대원들과 함께 기거하기 시작했고 병사들을 친동생처럼 보살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2인씩 조를 짜서 자발적으로 최명신의 비밀 경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몇 번의 저격 위기 속에서 구출되었죠. 당시는 얼마나 분위기가 좋지 않았냐면, 당시 연대장이 부임 2달 만에 침실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구연대 내부에는 공산당 세포 조직이 침투해 있었고, 그 조직의 한 축을 담당하던 인물이 바로 최명신 소유의 직속 상관이자 육사 2기 선배였던 중대장이었습니다. 최명신은 표적이 되었고 여러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1948년부터)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은 38선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력 충돌은 남북이 정식으로 국가를 수립한 1948년 후반부터 더욱더 격화되었고 개성도 이런 충돌이 격화된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최명신은 제11년대에 배속되어 중대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작전 중 치열했던 전투, 바로 개성 송악산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불과 50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는 싸움이었다고 하죠. 송악산은 개성의 전략적 요충지로 주요 지형인 488 고지와 그 동쪽을 감지하는 고지인 이구이 고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1949년 5월 3일 북한군이 이 이구이 고지를 습격해서 기습적으로 점령합니다. 평야를 내려다보는 산줄기가 송악산에서 이 비둘기꽂이까지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포대를 설치하면 이 아래쪽은 그야말로 완전히 평야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군은 개성 시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지형적 우세를 확보하게 됩니다. 게다가 북한군은 화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기습으로 점령한 육해진지를 활용해서 압박하니까 한국군이 이것을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했지만 도저히 고지를 탈환할 수가 없었죠. 1949년 5월 4일 반격이 좌절되자 하사관 교육대 병사들이 특공대로 자원합니다. 바로 이 비둘기 고지에서 박격포탄을 들고 자폭 공격을 감행하죠. 이들의 희생으로 결국 비둘기 고지를 탈환하게 됩니다. 이때 자폭 공격을 감행했던 병사들이 바로 6탄 시병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6월 9일 북한군이 다시 이구이 고지를 공격했고 송악산 전투가 재점화됩니다. 6월 24일에는 북한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결국 이구이 고지를 다시 상실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단장 김석원 대령은 제11년대 일대대에 이구이 고지 옆 송악산 488 고지 공격을 명령합니다. 이 488 고지를 두고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고 11년대는 비둘기 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공방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명신 중대가 막 비둘기 고지를 탈환했을 때 사단장이 김석원 대령이 직접 고지에 올라왔습니다. 위험하다고 참모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정상까지 직접 올라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김석원 사단장은 흔히 일본식 지휘 스타일을 가진 장군으로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는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현장형 지휘관이었습니다. 최명신 대위는 이때 김석원 장군의 행동을 보고 병사들을 이끄는 법, 병사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에 상당한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리더십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당시 국군에는 우수하고 재능 있는 장교가 사실 많았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리더십이 부족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었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A, B라고 하겠습니다. A, 절반은 군의 조직, 규율, 보급 등 군의 수준이 만들어줍니다. B는 리더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시 국군에는 A가 부족했어요. B는 잠재력이 있는 장교나 의욕 있는 병사가 없지는 않았지만 워낙 A가 부족하다 보니까 동기 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앞에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재능과 노력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 특별한 리더가 최명신이었습니다. 최명신은 1949년 11월 제25연대 중대장으로 배속됩니다. 당시 남하한 북한 무장 세력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던 태백산 일대로 투입됩니다. 당시 강원도와 경북 산악지대에는 남하한 북한군 특수부대와 지역 무장 세력이 연합해서 게릴라전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군 부대는 전반적으로 전투 준비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장교나 부사관들도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야간에 영내 대기를 해라 안 하고 집에 가고 사병들을 통솔할 생각도 안 하고 최명신 중대장이 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장교 부사관은 영내 대기다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다 집에 가버렸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엉망이었냐? 그게 아니고 워낙 이런 동기유발이 안 되니까 그냥 난 모른다 이런 풍조가 너무 이제 확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이날 새벽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초기 기록을 보면 당시 국군이 절대 엉망인 자원으로 채워진 군대는 아니었어요. 충분한 잠재력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군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묶어낼 객관적 조건과 인적 조건이 부족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전쟁 발발 직후부터 낙동강 전선까지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우수한 장병 절반 이상이 전사합니다. 급하게 병사를 징집하고 군대를 확장해서 전쟁을 이어가다 보니까 1952년까지도 이런 잠재력을 제대로 발굴하고 운영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본보기가 된 것이 최명신의 중대였습니다. 처음 공비토벌을 위해서 태백산 지역에 부임했을 때 부대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명신이 딱 한 번 군기를 세우자 다음 날부터 자진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변할 잠재력은 있었는데 뭐 내가 변해서 뭐하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대장이 신뢰를 주고 우리가 변하면 할 수 있겠다는 약속을 주니까 우리가 이런 중대장을 기다렸다 해서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순식간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변화가 정말 빠르고 놀라웠다고 그래요. 주민들도 중대가 변한 모습을 보고 신뢰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공비들이 마을에 심어놓은 민간인 조직과 정보망이 붕괴해버립니다. 결국 중대에 대한 습격도 사라져버렸죠. 이후 최명신 부대는 영덕으로 파견되는데 당시는 군경 모두 힘든 상태였어요. 장교들도 식사와 보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가족까지 굶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통제가 흐트러져도 극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최명신은 당시 공비들이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서 민심을 얻었더라면 엄청난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공비들은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산속에 숨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자기들도 잘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의심이 드니까 절대 이렇게 친절하게 못합니다. 결국 국군과 공비의 승부는 군사력이 아니라 누가 더 어려움을 참고 민심을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대원들에게 이 사실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병사들에게 이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때 사회상이나 시대상이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을 전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인 조건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이 뭘까? 출세욕일까요? 책임감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사명감? 가끔은 출세욕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출세욕만 있으면요 또 리더십이 또 삐뚤어져요. 방법이 삐뚤어지는 거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진심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올바르고 효과적인 전술을 선택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인은 책임감과 올바른 사명감입니다. 최명신은 중대원들을 설득하고 군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영해 출입 자제시키고 복장 군기 강조하고 제식 훈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절도 있게 보이게 합니다. 민간인들이 봤을 때 중대원들이 멋있게 보이도록 하는데 되게 노력합니다. 주민들이 봐도 이건 뭔가 다르구나,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이 은근히 또 야갔어요. 밖에 나가야 될 일 있잖아요. 뭐 전령을 간다거나 심부름 간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키 크고 잘생긴 사람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주민들 만날 때도 예절 교육 딱 이렇게 해라, 절도 있게 해라 이거까지 다 교육했다 그래요. 그러자 얼마 뒤에는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 부대에는 사위 삼고 싶은 애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오쩌둥의 유격전 교리를 탐독합니다. 당시 이런 책 보면 큰일 나던 시대인데 열심히 봅니다. 마오쩌둥을 존경해서가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전술과 전략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건 받아들여야죠. 보는 유격전 교리의 핵심이 민심을 얻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총으로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말한 3개 규율과 팔항주의를 거꾸로 자신이 엄격하게 실천합니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뭔가 피해를 줬을 때는 반드시 변상해라. 구타 욕설하면 안 된다. 여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라. 포로들을 학대하지 마라. 그런데 정작 태백산 공비들은 이걸 실천하고 싶어도 실천 못해요. 왜? 아니 먹을 것 같아 산속에 가져가야 되는데 밤에 내려와서 막 털어가는데 어떻게 여인한테 무례하게 안 하고 변상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마오쩌둥의 교리를 태백산 공비들은 실천을 못하고 채명신이 실천하게 됩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 채명씨는 국군 제2사단 25연대 1대대 2중대장으로 영덕에 주둔 중이었습니다. 6.25 당일 북한군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남침을 했는데요. 이들은 한국군과 충돌하면서 여러 갈래로 진행해서 내려왔죠. 제1경비여단은 동해안을 따라 내려왔고 5사단 10연대는 강릉, 양양 지역을 통해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상륙부대도 있었는데 945 독립연대와 766 독립연대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강릉과 삼척 남쪽 임원진에 상륙해서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습니다. 북한군은 7월 1일에 울진을 완전히 탈취했고 7월 12일에는 평해까지 진출합니다. 7월 13일에는 영덕 북쪽에 도착했고 7월 14일에는 영해를 공격합니다. 다만 이들은 산악지대를 내려오다 보니까 병력이 여러 부대로 분산되었고 진격할 때는 정찰대를 앞세워서 꽤 조심스럽게 진격했습니다. 영덕에 있던 채명씨는 삼척에 적이 3,000명이 상륙해서 남하한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766 부대가 3,000명인 건 정확한 정보인데 3,000명이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로 분산돼서 내려왔죠. 그러나 당시 국군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채명신 중대는 자신을 향해서 3,000명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정보만 듣습니다. 채명씨는 적군 3,000명이 남하한다는 정보를 듣고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는 약 200명의 병력으로 이들에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상대는 해안도로가 아닌 산악도로를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형을 이용한 매복 전술을 계획했어요. 우리는 계곡로에 매복하여 선두에 있던 북한군 천병소대를 기습해 섬멸했고 이후 주력부대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즉시 이동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죠. 이 작전은 그의 뛰어난 지형 판단력과 전술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대대장 진급을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부합니다. 새로운 대대를 맡아서 전투를 하느니 지금 잘 훈련하고 단결되어 있는 중대를 거느리고 싸우는 게 낫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결국 중대병력으로 대대급 전투를 벌이기로 약속하고 중대장직을 유지합니다. 채명씨는 전투 중에 철모를 쓰지 않고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습관이었다고 하는데 지형과 상황 숙지를 위해서 고개를 돌리고 시야를 넓히려는 데는 철모가 방해가 되죠. 그는 병사들에게는 전투 지침만 내려주고 적이 접근하는 동안에는 일체 고개를 내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 보느냐? 자기. 철모도 안 쓴 중대장 자신이 적을 직접 관측한다는 거예요. 병사들은 나를 믿고 고개를 내밀지 말고 있어라. 이런 지휘관의 모습을 보면서 병사들은 용기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전술 감각도 탁월했습니다. 처음에 중대가 영덕 북방에서 태백산맥을 따라 남하하면서 전투를 벌일 때 국군은 전선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산악 지형의 특성상 적의 우회 포위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야에서 전투를 할 때는 이렇게 전선을 놓고 싸우게 되죠. 적이 내 뒤로 돌아오면 알게 됩니다. 근데 산악지대는 워낙 산골짜기가 많으니까 적이 뒤로 돌아와도 뒤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게 돼요. 산악지역의 특성상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항상 한쪽이 아니라 사주 방어가 가능한 대형을 만들고 방어를 형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채명씨는 25연대 1대대에서 8사단 21연대에 배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8사단이 남쪽으로 후퇴 중이라 퉁기 남쪽에서 간신히 합류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진짜 고지전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호는 이렇게 길게 파잖아요. 근데 그렇게 팠다가는
포탄이 떨어졌을 때 파편에 맞게 되죠. 특히 당시에는 북한군이 박격포를 굉장히 잘 쐈고 많이 응용을 했는데 박격포탄은 곡사로 떨어지기 때문에 참호에 그냥 떨어집니다. 이거를 방지하려면 참호를 깊게 파야 돼요. 그리고 꺾어서 파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땅이 어떤 땅이냐? 화강암 덩어리잖아요. 1m 들어가게 파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명신은 바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한 명 한 명 개인으로 파는데 어깨 정도 들어갈 정도만 파고 폭은 한 뼘 정도만 남겨놔라. 그러면 정말 운 나쁘게 박격포탄이 내 몸을 직격 맞추지 않는 이상은 포탄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공격은 포격을 먼저 하고 그다음 보병이 올라옵니다. 적을 막기 위해서는 8분 응센 앞쪽에다 참호를 파게 되는데 산 정상 뒤쪽에 참호를 팝니다. 그래서 뒤를 때려도 산 뒤에 붙어 있으면 포탄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포격이 끝나고 적이 공격할 때는 산 정상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적을 막는 방식을 썼습니다. 나중에 한국 전쟁에서 표준적인 전술이 되는데 처음 전투 시작할 때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최명신이 속한 25인대 일대대는 국군 8사단 제21년대에 배속되어 풍기 안동 지역 방어전에 투입됩니다. 7월 13일에 8사단은 풍기 일대에 방어선을 구축했고 7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본격적인 풍기 전투가 벌어졌으며 20일쯤에 방어선이 붕괴하게 되는데요. 최명신 부대가 포함된 제21년대는 250, 282 고지를 중심으로 고지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는 이 고지에서 3번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한참 전투를 하다 보니까 자신과 자신의 친구였던 문영섭 대위의 중대만 진지를 사수하고 있고 다른 대대는 다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다 철수한 다음에 고립된 이 2개 중대를 향해서 철수하라는 명령이 전달됩니다. 졸지에 적진에 고립되었으니까 적진을 뚫고 후퇴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고립되었다는 건 이미 북한군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퇴로에 매복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남쪽이 아니라 거꾸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우회해서 남쪽으로 탈출하는 작전을 씁니다. 이때도 한 번에 같이 이동하지 않고 분대, 소대 단위로 이동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대담하면서도 놀라운 판단력입니다. 풍기 안동 전투 이후에 21년대에 합류한 최명신은 영천지구에 배치되게 됩니다. 여기서 낙동강 방어전에 참여해서 21년대와 함께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1950년 9월에 21년대 1대대장으로 진급하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니까 바로 북진에 참여합니다. 영천, 황해도, 곡산을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덕천, 희천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죠. 최명신 대대는 평안북도 희천 지역에서 중공군과 접촉하게 됩니다. 당시 중공군의 습격에 국군이 이제 크게 후퇴하는데 이 와중에서 최명신 대대는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자신들이 위치한 지형 탓에 적군이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휘관으로서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했던 것이죠. 이때 최명신의 행동을 보면은 일단 중공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최명신은 일부러 적을 찾아가서 전투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중공군의 전투 스타일을 확인하고 후퇴합니다. 당시 중공군은 계곡으로 침투해서 아군의 후방을 먼저 장악한 다음에 공격을 하면 아군이 후퇴하다가 매복에 걸려 전멸하는 사태가 수없이 벌어졌는데요. 최명신은 이걸 알고 절대 계곡을 피하고 산등성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 매복에 절대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은 자신들이 불리한 지형에서는 절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병력은 많았지만 장비 이런 건 부족했거든요. 그는 이것도 순식간에 알아차리고 지형을 파악한 후에 중공군이 공격해 오지 않을 지형을 찾아서 퇴로로 삼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에 북진할 때 최명신 대대는 연대의 최선봉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중공군이 남침하니까 후퇴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가장 북쪽에 있으니까 아군의 최후방이 되는 거예요. 최후방에서 후퇴를 하니까 중공군과 같은 속도로 남쪽으로 남하하는 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만들어 놓은 남쪽 포위망은 또 피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공군을 달고 가는 게 아니라 중공군이 최명신 부대 앞에서 가요.
이걸 오히려 역이용을 해가지고 항상 수색대를 보내서 중공군 뒤에서 중공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형을 파악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진짜 대단하잖아. 내가 앞에서 도망가면 중공군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때로는 나를 앞질러서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중공군 뒤에서 후퇴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쉽지 보통 사람 이렇게 못해요. 그래도 뒤에서 따라가면서 쟤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우리 왼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처럼 쉽진 않았지만 정말 대단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명신 장군은 지형 파악, 임기응변, 적의 동향을 보고 적의 규모와 수준을 단박에 알아내는 능력, 이런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과거의 모든 경험을 잊지 않고 자기 개발에 적용하는 능력이었어요. 적의 전술, 적의 교본도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응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공군 뒤에서 무난히 후퇴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돌발 사건이 생깁니다. 한참 오다 보니까 먼저 후퇴했던 연대 병력이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연대를 구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좁은 계곡에서 대병력이 움직이는 게 좋지 않으니까 50명의 특공대만 뽑아서 중공군 포위망을 뒤에서 공격해서 연대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이 병력과 함께 남쪽으로 또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돼서 연대를 구해서 그 병력과 함께 남쪽으로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연대장이 그만 공황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대도 상실하고 이런 충격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장을 모시고 내려오다가 좀 몇 가지 사건이 생기고 이 바람에 위치가 발각되어 버립니다. 결국 동행하던 병력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최명신과 중사 2명을 포함한 단 3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3명과 함께 평안도를 지나서 황해도까지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잠깐 방심해서 민가에 들어갔다가 주인의 신고로 북한군에게 포위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때 정면으로 들어왔으면 죽는 건데 자기들도 무서우니까 뒤로 돌아서 습격하려다가 거꾸로 앞에 퇴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 틈에 튀어나와서 권총을 쏘면서 강행 돌파를 시도해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게 장교가 자기도 안 오고 병사들만 보냈는데 이 부대가 또 자동차 정비 이런 부대였어요. 거기다가 당시 정활초라고 술까지 먹고 취한 상태였죠. 그래서 막상 튀어나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북한군 20여 명이 넘는 병사들이 놀라서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3명을 사살했더니 20명이 다 도망쳐버려요. 심지어 한 명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총을 쏘지 않고 총을 거꾸로 들고 이걸 육박전을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사살하고 탈출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한 최명신은 연배까지 와서 반공청년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움으로 교동 강화도를 거쳐서 아군에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이렇게 숨어서 변장해서 민가에 숨어들고 이렇게 탈출하는 과정에서도 중공군의 동향을 정확히 관측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합니다. 당시에 미군도 중공군의 약점이 뭔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눈치채는 게 있었어요. 보급이었죠. 그래서 항공정찰을 열심히 했는데 군수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병력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만 찾아내려고 했지 중공군이 보급 능력에 어떤 게 문제인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명신은 후퇴하면서 중공군의 행동까지 다 파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적의 전투 주력은 중공군이다. 북괴군은 주로 식량 조달이나 병력 조달을 맡는다. 중공군은 장비가 형편없다. 그리고 유엔 공군기에 대한 공포가 대단하다. 수송부대의 경우 완전히 위장하고 자동차도 100m씩 떨어져서 이동한다. 공군기를 발견하면 즉시 길가로 숨어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미군 정찰기가 도저히 중공군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이러니 보급하고 수송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고. 그래서 이들의 보급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최명신은 정일권 장군에게 직접 보고를 올렸는데 이 최명신의 보고 때문에 유엔군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송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항공 정찰기만 띄워도 수송대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느리게는 할 수가 있구나.
최명신의 보고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당시 국군은 경기 북부 황해도 강화 교동 지역의 주민 동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후퇴했으니까 저쪽은 다 북한 쪽에 넘어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긴 북한군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유격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최명신의 보고에 대해서 알게 됐죠. 오늘날 이쪽 도서 지역이 대한민국 영토가 된 건 이 보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이전부터 계속된 수많은 전투에서 나라가 가장 위태로울 때 스스로 싸움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식 계급도 없었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전장에 섰는데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늘 소개하던 주인공에 맞선 라이벌 대신 그 치열한 전장에서 조용히 기적을 만들어낸 이들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6.25 전쟁에서 활약한 백골병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951년 1월경 백골병단 활동 시기는 이해 1월에서 3월 30일까지 2달간 이야기입니다. 중공군 개입으로 유엔군이 빠르게 후퇴하던 시기였죠. 황해도와 경기 북부, 강화 교동을 중심으로 하는 서해안 도서 지역에는 북한군도 미처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공백지대들이 생깁니다. 이곳에서 반공단체들이 마을을 장악하거나 유격대를 결성하는 곳이 생겼죠. 국군과 유엔군은 급하게 후퇴하느라 후방의 이런 동향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이런 자발적 단체의 정보가 전해지는 겁니다. 최명신은 유엔군 뒤에서 후방을 가로질러 탈출하다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상황을 알게 되죠. 그러나 사실 최명신만 알았던 건 아니고 이런 첩보가 미군 정보부대에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직하고 특수부대 유격대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보통 9월산 유격대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활약으로 오늘날 연평도부터 서해안, NLL 지역이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들 유격대의 정보는 여러 경로로 전해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미군 쪽에서도 미확인 정보식으로 전해졌는데 이 첩보를 미군 정보부대가 주목하게 되면서 대응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유엔군 주도로 본격적인 북파 유격대 편성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미군 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동키부대 등 여러 가지 유격대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국군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서 300명으로 북파 유격대를 편성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부대는 지휘할 장교도 없었고 제대로 훈련을 시킬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중령으로 진급한 최명신 중령이 자원을 하게 되죠. 아울러 그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자신이 과거 공비토월 때 배운 적의 수준과 방법을 적용해서 새롭게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더욱이 이런 수가 너무 많다. 100명 이하의 최정예 병력만 모아야 된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실제로는 50명만 데리고 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미군이 300명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석 달은커녕 3주만 훈련한 후에 300명 전원을 투입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0명 중에 전투 경험자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훈련도 3주니까 간신히 사격 훈련만 시켰고 간부들은 독도법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투입하면 전멸할 게 뻔했죠. 최명신은 공산군을 절대 얕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병력과 후방병력, 행정병력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유격대는 전투부대와 만나면 바로 전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최명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저는 고민 끝에 직접 이 부대를 인솔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고향이 북한이라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만큼 북한군으로 위장하는데 능했거든요. 이전에도 적지에서 살아 돌아올 때 북한군 연기로 여러 번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제가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간단한 소련어와 중국어까지 가능했어요. 이 부대의 정식 명칭은 유격결사 제11연대였습니다. 북한군 복장과 무기로 무장한 채
영월 지역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은 부대를 계속 만들어서 후속 부대로 올려보냈습니다. 결국 2개 부대가 추가로 합류하면서 500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6번도 좀 미안했는지 게릴라전을 하다가 언제든 귀환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최명신은 그럴 마음이 없었죠. 한 번 시작하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부대를 재조직하게 되는데 100명 단위로 편성을 합니다. 근데 명칭은 연대라고 했어요. 500명 부대니까 이들을 합쳐서 백골병단이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영월 지역에서 최명신은 북한군 연락군관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군 소속인 제69여단 사령부와 2군단 사령부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런데 2군단 사령부가 유격대 본부에서 하루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사령부의 위치를 보고하고 폭격을 시도합니다. 폭격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제69여단 연락군관으로 위장해서 제2군단 사령부로 잠입합니다. 일진팀이 노획한 신분증으로 초소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숨어있던 부하들이 초소 병력을 해치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초소, 3초소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4초소가 남았는데 이 4초소는 경비병력의 수준이 달랐다고 해요. 또 책임 장교도 있고 신분증 딱 보여줬더니 안 보내주고 확인하겠다고 그러고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할 수 없이 공격해서 해치웁니다. 그런데 총 쏘고 경비부대를 죽였으니까 이제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령부 침투는 포기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버리니까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게릴라 부대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근거지를 옮겨야 되는데 이때도 남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제군까지 가버리게 돼요. 여기서 대형 사건이 벌어지죠. 1951년 3월에 인제군 기린면 기린리에 조선공산당 제2비서 겸 북한군 중장이면서 대남 유격대 총사령관인 기론팔이 발진 투입부수를 앓고 있어서 요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명신은 기론팔을 체포하여 데리고 남하하자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체포하게는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남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적진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결국 이제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자 기론팔은 본인의 권총으로 자결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의 소원을 최명신은 들어주었어요. 그 총은 김일성이 하사해준 권총인데 죽은 후에는 최명신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마음대로 가져갈 텐데 이 사람 다약은 배짱은 대단했던 것 같아. 내가 선물로 주마 이랬던 거죠. 그래도 적이지만 훌륭하다 해서 기론팔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장례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대를 이끌고 오대산 설악산 통로를 통해서 철수합니다. 기론팔까지 죽였으니 북한군이 난리가 났죠. 사단 병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추격합니다.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여러 번 포위망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원 640명 중에서 200여 명만이 생還했습니다. 후에 흩어졌던 병력들이 돌아와서 대략 300명 정도가 복귀했다고 합니다. 최명신 장군과 백골병단은 6.25 전쟁 당시 단순한 전투 병력이 아닌 정보전, 유격전, 심리전을 아우르며 비정규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강화도, 교동도 일대에서 활동 중이던 반공청년단과 접촉해서 이 지역에 유격기지를 조직해서 국군 방어선에 공백을 메웠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북한군 배치, 중공군 동향, 보급선 상황 등을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최명신과 함께한 백골병단은 6.25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치며 공을 세워요. 그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1990년 강원도 인제에 백골병단 전적비가 세워졌고 해마다 추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골병단 해체 후에 최명신 장군은 정규군에 복귀해서 중동부 전선에서 활약하면서 고지전과 유격전을 능숙하게 이끌었습니다. 또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장교 훈련과 전술 교육에 참여해서 국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중공군의 보급로와 전술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미군과 국군 상부에 보고하여 전력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선에서의 활약 외에도 후반기에는 특수전과 유격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 특수전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휴전 직전까지 최명신은 국군의 전술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963년에 육군소장으로 진급했는데요. 1965년 6월에 미군이 한국군에게 베트남 전쟁에 1개 전투사단을 파병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에 국군 파병 결정이 내려지자 최명신 장군은 맹호 사단장 겸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1965년에 최초로 파병했던 부대는 맹호사단, 해병대인 청룡여단, 비둘기 부대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유격전과 게릴라 전술을 기본으로 한 전략을 펼쳤죠. 또 6.25의 경험으로 게릴라전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군은 적의 게릴라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동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지휘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7사단과 9사단 등 그의 리더십 아래 한국군은 비대칭 전쟁 전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베트남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68년 후반기에 벌어진 후어이 전투에서도 최명신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이 전투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게릴라 전술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전투입니다. 최명신은 부대의 기동력과 정보 수집 능력을 극대화해서 적군의 매복을 피하고 기습적인 반격을 통해 베트콩의 전력을 상대로 효과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후어이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최명신의 기동전과 유격전 전술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군의 대게릴라 전술은 이후 군사 전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명신은 또한 전투에서의 기술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군인들의 정신력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체력 훈련과 정신 훈련을 병행하여 정예 부대의 사기와 단결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강한 저항군을 상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후에 최명신 장군은 군사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한국군의 국제적인 입지를 다지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결국 최명신이 제시한 유격전과 기동전 전략은 현대 한국군의 전술적 근간이 되었으며 그의 전략적 통찰력과 리더십은 한국군의 전투력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백골병단을 이끌고 활약하며 서울 수복과 북진작전 등 주요 작전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전투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높였고 실전 경험을 통해서 훗날 군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졌습니다. 그는 주월 한국군 사령관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을 효율적으로 지휘하며 높은 작전 성공률을 기록했죠. 특히 민간인 보호와 민사작전을 강조해 한국군의 국제적 명성을 높였고 명예로운 군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군의 조직 개편, 전투력 강화, 장병 교육 체제 개선, 장비 현대화 등을 추진해 강한 군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군인의 윤리와 책임을 강조하며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군의 전문성과 품격 있는 군 문화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최명신 장군은 실전에서 단련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왜 싸워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가 진짜로 강조한 건 전투력이 아니라 군인의 자세였어요. 국민을 지키는 군대는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죠. 전투 중에도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군대는 절대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멈췄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명신 장군이 남긴 길을 우리가 잊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호국 보훈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다음 시즌에서는 우리가 다루게 될 인물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계획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크 히어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다크 히어로 하면. 원래 히어로가 다 다크 히어로인데 괴링을 한번 해봐요. 재밌기는 괴링이 재밌어요. 영화의 주인공으로 히트쳤을 사람인데 악당이라서 못 나온 사람이거든. 악당이거나 잘못한 사람의 행동을 배우는 데서 우리는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평범하거나 좀 못난 사람하고 닮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실전적인 교훈은 다크 히어로에서 나오죠.